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우가 지나자마자 폭염으로 병해충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가평과 경남 산청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덥고 해갖고 쉬었다가 하고 그래도 아주 많은 데는 결국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장관 임명이 제거되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이 대통령 내각 구성에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장, 법무부 등 9명의 임명안을 제거했고 지난 23일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장관으로 지명한 18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선전포고이자 슈퍼 갑질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여야의 입장을 모두 인용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평가를 넘어 조직과 정부의 관계, 공적 윤리에 대한 시각 등 다층적인 사회적 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의 초점이 정치권 내부 갈등에 치우쳐 있어 장관 임명이 국민의 삶이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국정 철학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조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현장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시작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전국에서 698만 명이 신청해 1조 2,7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소비 쿠폰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약 500만 명이 신청한 국민지원금 첫날보다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유통가에서도 특수잡기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 형태의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편의점들이 할인 묶음 상품과 신상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외식업계와 배달앱도 가맹점 중심으로 쿠폰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자체 할인 행사로 대응 중이며 소상공인 연합회는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에서의 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정부의 의도대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활성화 이면에는 우려되는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되팔이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쿠폰 사용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김건희 씨의 최측근과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문건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 폐기해 헌법상의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최소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배윤주 기자.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주범 이정필 씨에게 수사 및 재판 지원을 약속하고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가 사건을 챙기고 있다는 발언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무인기 작전, 외환 의혹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은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작전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해병대 특검은 김교환 전 사령관을 모해 위증 혐의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보도된 기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접어들며 전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수사는 과거 정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한 헌법 질서 수호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법적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며 언론도 이 사건을 정치적 공방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보도는 기소 내용과 관련 혐의를 잘 정리해 시청자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도 함께 다루며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수사 사실 전달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짜맞추기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설이 요구됩니다.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 복귀는 반길 일이지만 그에 앞서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복귀 소식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의 사회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 TV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시간 넘는 임시 대의원 총회 끝에 복귀 조건으로 3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구체적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 전공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 병무청은 복귀자들이 수련을 마친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 제도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도 논의되고 있으며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조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재검토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의 보도는 전공의 복귀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귀 논의의 맥락과 전환점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갈등 당사자와 함께 병무청, 복지부의 대응까지 포함해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국민 건강권 침해, 공공의료 정상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단체나 일반 시민의 시각은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한 보도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절충한 소개를 넘어 복귀 조건의 정당성, 형평성 문제, 정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이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있게 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류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류원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약 관련 적발 소식이나 범죄 소식을 TV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SNS에서 마약을 구매했다거나 의료용 마약류로 가짜 피부과를 차렸다거나 수상한 봉지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는 뉴스들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연령도 점점 낮아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등을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재활시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도박, 알코올,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인데요. 재활을 돕고 있는 한보식 원장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3학년 때부터는 중독이 됐고 27살 이후에는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었다고 합니다. 사왔던 것들, 우리 가족들 삶까지 다 무너지게 만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과 가족들의 삶까지 모든 것들을 앗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룬 후 한보식 원장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직접 경험한 마약 치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치료 후 대학에서 중독과 재활에 대해 공부했고 현재는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약 치료센터 입소를 선택한 김상민 씨, 그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마음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사회에 나간 후 마약 생각이 날까 봐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손대서는 안 될 마약에 손을 대게 됐을까요? 계기는 정말 일상적이었습니다. 2살 많은 선배가 대마초라면서 가져왔고 경각심 없이 접한 뒤 스스로 세운 계획들이 하나둘씩 무너졌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약 투약 사범수는 13,451명으로 입건되지 않은 투약자들까지 합치면 전체 투약자는 40만 530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부산항에서 밀반입된 코카인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이 무려 1.7톤으로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충격을 줬는데요.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제 카르텔 조직들이 한국을 경유하는 선박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경렬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전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된다면 결국 한국도 마약 소비국이자 종착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5년간 하수구에서 마약류가 얼마나 검출됐는지 분석했는데요. 전국에서 검출된 마약류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대마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검출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매년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데요.
이는 마약 사범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결코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약이 더 무서운 이유는 중독 문제뿐 아니라 범죄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약 거래가 예전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으로는 다크웹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암호화된 문구로 거래를 하는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암호 해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SNS와 메신저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3년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1,430명인데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마약 사범으로 낙인 찍힐까 봐 신고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2년 전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 길에서 나눠준 음료를 마신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아 식으로 나오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타이에 의해 마약을 투약당한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박진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가 전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마약 중독은 비유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마약 사범은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데요. 중독성이 강한 만큼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치료 보호기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작진은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하는 아들을 직접 신고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만났습니다.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마약 퇴치와 치유를 위한 단체를 설립한 남 대표는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위해 활발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으로 간이나 폐 등 장기가 손상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중독자의 30%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면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외부에 알려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남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마약 약물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환각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밀반입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경우 단순히 처벌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치료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처벌만이 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상달 마약예방연합동아리 이사장은 마약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개인이나 단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단체, 가정,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범국가적인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말과 함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약물 중독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유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마약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르고 투약을 당한 경우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마약을 이미 투약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도 이해가 됐고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마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지는 전염병의 성격도 띠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번지기 전에 신고를 하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루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희미해졌고 정치 공방과 의혹 중심의 보도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에 집중을 했고 또 검증자로서의 역할은
충실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4일부터 5일 동안 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죠. 청문회 내내 각종 의혹 공방, 또 여야 신경전 등이 좀 줄을 이루면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높였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언론은 어떤 점에 주목을 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국무위원을 맡을 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이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괄 보류 방침을 접고 예. 우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었죠. 네. 하지만 이제 가장 논란이 컸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철회한 반면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예.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보도를 좀 보면 이진숙, 강선우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워낙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예.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사 입장에서 보자면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집중해서 심층 보도를 하다 보니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검증 보도는 다소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대부분의 보도가 여야 간의 말싸움이나 또 고성, 어떤 공방, 막말, 의사진행 방해 등의 장면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훼손되고 예. 감정 싸움 위주로 흐르는 보도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야당이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 초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식의 제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또 후보자들의 부실 해명, 여당의 과도한 비호, 여야 간의 정치 공방으로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상실하고 파행으로 치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묻지마 방탄에 나섰다라고 꼬집으면서 내란 정당 아웃, 발목 잡기 스톱, 이런 피켓을 든 것에 대해서 관련 없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라고 지적했고 예. 한겨레 신문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보다는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인사청문회 역시 불신의 연장선이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그렇고 그에 대한 해명을 보도한 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잖아요. 네. 이번에 언론 보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인사청문회 자체,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마나한 청문회보다는 청문회 전에 전문가 집단이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언론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저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단독 보도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YTN과 경향신문은 청문회 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5년 동안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는데 이는 의원실 평균의 이제 3배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 측은 실제로 보면은 보좌진 교체 횟수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하기도 했죠. 그랬네요. SB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진의 인터뷰와 문자 대화까지 확보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예. 청문회 후에도 해명에 대한 신빙성 자체에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 한겨레 신문과 프레시아는 논문의 내용을 대조해서 분석한 보도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윤리적 자격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예.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논문의 원문을 수집해서 대조하고 학계 인터뷰를 통해 꼼꼼한 검증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러한 보도는 이제 철저한 자료 분석과 증거 또 제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탐사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이러한 보도는 다른 보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언론이 이제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정확한 사실 검증 보도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일단 해당 부처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걸 텐데 네. 때문에 후보자의 어떤 역량,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가 좀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아닌 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사청문회 전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었죠. 예. 세금 탈루 의혹이나 부동산 투기, 또 병역 기피, 갑질, 또 취업 입시 비리, 논문 표절, 이해 충돌 가능성 등이 그 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여야 모두 정책보다는 도덕성이나 신상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예. 사실 장관으로서의 능력 검증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위주였고 야당의 날카로운 질문이나 또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예. 또 진영에 따라서 일방적인 논리를 내세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노조하면 처형당할 북한이 좋은 민노총 장관 후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한국의 민노총이 북한에 마치 정상적인 노동운동이 있다는 듯 연대를 해왔고 간첩도 나왔다면서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보장법이라면서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것은 낡은 종북과 또 민노총식 노동인식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반면에 김성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대표적 탈원전주의자인 김 후보자가 원전 추가 건설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놀랍고 반갑다라고 전하면서 이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원전에 대한 인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경단체의 반발보다 국가 산업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또 문제없는 기존 원전도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세 원상 회복 검토와 또 AI를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예.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이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정책의 후과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시급하게 되돌려야 할 부분을 선별해내야 한다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게 송곳 검증의 자리여야 할 인사청문회, 여야 정장도 그렇고 망신주기, 버티기 전략 등으로 얼룩진 건 오래가 됐고요. 새삼스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또 짚어야 할 텐데 그런 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해명에 대해서는 이제 논평을 하면서도 예. 청문회 자체가 안고 있는 검증 기능 상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같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예. 시간만 끄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후에 이제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의혹을 뭉개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법률로 만든 인사청문회 자체를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매일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의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인사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와 정쟁의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을 고쳐서라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은 이제는 진전시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번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를 통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끝으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회의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국민 앞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예.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언론이 강조하는 방향은 정쟁의 무대가 아닌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에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 방안일 텐데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사설과 이제 학교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봤더니 예. 도덕적인 검증은 사전에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제도적으로 좀 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언론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주요 쟁점을 좀 충실히 다루는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문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